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그게 바로 은퇴 파산이거든요. 대공황 같은 시기가 오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인 같은 시기가 오더라도 90세까지는 현금 흐름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300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 써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됐고요. 저는 굉장히 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가치관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노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자체에 대한 자기 정립이 먼저 있어야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노후자금을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 축적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대다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디에 살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소비 성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이망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건지, 이것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재무 설계는 항상 인생 설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적 자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뭐 우리가 뭐 직장 생활 30년 하면, 저도 거의 30년 했지만, 내가 뭐 30년 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전문가 인정해 줄 것 같지만, 현업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0.00 몇 %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난 그냥 저 같은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좀 약간 비유를 좀 거칠게 하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적 자본의 길이를,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 200만 원 정도를 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은행에 한 8억 정도의 예금을 해놓은 거와 같은 가치를 가져요. 왜냐면 은행 예금은 3%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세금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물론 요즘 현재 은행 금리가 3% 안 되지만 3% 잡겠습니다. 그럼 8억이면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월 200씩 벌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해서 인적 자본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제 국민연금은 어차피 직장하셨으면 언젠가 받을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쓰는 간단한 소위 말해 어림짐작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윌리엄 뱅겐이라는 미국의 그 엔지니어 출신 그 재무 설계사가 만들어낸 법칙이 있는데, 이게 4% 룰이라는 겁니다. 이게 4% 룰, 그러니까 4%를 뒤집으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 수입에, 그러니까 연간 필요한 생활비에 곱하기 25를 하거나, 아니면 월에다가 이제 300배를 곱하면 되겠죠. 20에 곱하기 10가 30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300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900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4%를 300배의 법칙은 미국 S&P 500과 500의 50%,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의 50% 자산 배분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4%를 빼고, 두 번째 2년 차에는 어떤 거냐면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4%를 빼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 3%였다. 그러면 4%에다가 3%에서 7%를 빼겠죠. 이렇게 빼면 대공황 같은 시기가 오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인 같은 시기가 오더라도 90세까지는 현금흐름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윌리엄 뱅겐 책이 다시 나왔는데, 이제는 더 많이 인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있고 인적 자본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월 300일 경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무조건 돈만 생각하시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되고 인적 자본의 길이를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라도 내가 늘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그럼 내가 자산 배분을 해서 내가 4% 룰은 이렇게 어림짐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뭐 9억 없어도 되거든요. 그치? 그 300만 원이 벌써 200만 원 빠지니까 100만 원 곱하기 300 해도 딱 3억인데,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그때는 또 더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림짐작이지만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옛날에 리서치도 하고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준비의 공식은 있어요. 정답도 있고. 근데 그 정답이 되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노후 준비는 딱 4가지 기준이에요. 건강, 인간관계, 일. 이 4가지의 4발 달린 의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건강도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하시고 돈도 많아서 아주 그 다리가 높은 다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낮은 다리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 4가지를 하나하나 놓고서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건강 전문가 아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그게 바로 은퇴 파산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충분히 많으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야 돼요. 내가 일도 하고 주식 투자할 때도 배당주 같은 거 받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은행 이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중에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을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수입의 다양한 원천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를 계속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와 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사회적인 일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하는 뭐 비즈니스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퇴직하게 되는 시점에 뭐 저도 지금 벌써 시작됐지만 인간관계의 재조정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지금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가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되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한 번쯤 노후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4가지 갖고 다 후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가 안 된 것이 가장 힘든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내가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고 좀 극단값이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노후에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은 뭐 대략 한 서너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금융사기를 당하시거나 그러니까 노년이 인구가 많아지면 뭐 인지기능도 떠나지고 그러기 때문에 금융사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투자. 왜냐하면 이제 뭐 준비된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한 방에 승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고. 왜냐면은 그 퇴직해서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과도한 투자 손실을 하면 이게 복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급여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거랑 급여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투자하니까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만 조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퇴직하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을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보낼 생각인데 그거 제가 퇴직하고 나서 만약에 하면은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퇴직 전에 뭐 작은 금액 많이 하지도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운용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들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과도한 투자이거나 요즘 많이 안 하세요. 이제 뭐 창업 같은 거죠. 잘 모르는 거 창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 하시더라도 정말 돈이 안 드는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걸 해야지 투입이 많이 되는 창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과 교환되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M2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그러는데 86년도부터 집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80배가 넘게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은 뭐 꼭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돈의 가치가 80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이 통화량의 규모라든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평가할 영역은 아니고 뭐 전문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당국자들 고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뭐 저 사람은 재테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잘 소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퇴직해도 90세까지 살면 30년간의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또 겪어야 돼요. 근데 화폐 가치 또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퇴직하고 나서 뭐 안전하게 은행 이자만 받고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20, 30년 못 갑니다. 그거는 아주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인 분도 저는 한 30%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나 20%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한 30%는 정도 돼야 이것이 이제 가격이 움직일 때 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저는 한 30% 정도는 아무리 보수적이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뭐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소망 훈련 전에 한 번이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디선가 좀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에서 이제 상원의원이죠. 굉장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진보적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아이디어만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썼던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저도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의 뭐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100% 공감하지 못하지만 맞벌이의 함정에 왜 미국의 그 똑똑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파산을 하느냐에 한 거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이제 파산법 전공을 했던 분이니까 그 이유는 딱 그거였었어요. 과도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고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맞벌이 부부가 최대한으로 해서 딱 그 학군지에 들어가서 그 학군 입찰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책에서 들어가서 딱 해서 부부 중 한 명 딱 잘리면 미국은 그냥 뭐 구글 같은 데 아시잖아요. 그냥 5,000명, 1,000명 딱 잘라버리거든요. 얘네들은.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그게 직업적 보호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반드시 미국하고 제가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제 두 수입에 맞춰서 대출도 최대한 받고 아이 교육도 최고로 시키면 하나 수입이 딱 없어지는 순간 치명타가 오겠죠. 그게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퇴직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자기 살아가는 것을 재정 소방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50대 되면은 내가 지금 퇴직한다면 갑자기 내가 퇴직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정도의 소비 성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전 두 가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소비 성향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냐 확실히 돈을 들 써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캐시플로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뭐 일은 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뭐 교훈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해보거든요. 해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뭐 경제학자가 쓴 재무설계 책이든 뭐 파이낸셜 플래너가 쓴 책이든 뭐 저 같은 금융권 직원들이 쓴 책이든 보게 되면 노후 준비는 특히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는 그냥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넌 언제부터 했냐? 저는 한 22,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일도 했었고 저는 외환위기 때 좀 어려워지면서 그때 있던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다 해약을 했었어요. 그때 생명보험에 연금, 개인연금이 보장률이 7.5% 있던 시절에 그게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그게 아니라 연금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 내가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어서 버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30대 후반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넘게 매월 적립식으로 연금에 한 달도 안 빼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저는 저희같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3.2%를 매년 돌려주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그 S&P 500 그 지수 수익률이 한 8% 되고 매년 내가 13.2% 돌려받으면 실질 수익률 여러분들이 20%가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수단을. 그러니까 이거를 젊어서부터 계속 이걸 복리를 불려나가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애들 다 이렇게 해서 연금 100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뭐 거창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적정 시기는 없다. 어리면 뭐 20대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아니면 단돈 3만 원이라도 중요한 거는 시작하고 실행하는 거지 어떤 시기를 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단돈 3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한 5년, 3년 쌓이다 보게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 중요한 거는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되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의 핵심이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뭐 60세 퇴직해서 9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퇴직 후 10년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1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살 건지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내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래도 인생이란 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데 심지어 최소한의 계획마저 없으면 운명의 신에게 내가 지배당하겠죠. 그 운명의 신이 나쁜 일이 왔을 때도 나쁘게 나한테 작용할 때도 좀 덜 충격받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퇴직 후 10년이 바로 그런 시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현금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출은 중요하죠. 뭐 인출은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자산에서 뭐 내가 뭐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국민연금이 있으면서 나온 돈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여기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나중에는 내가 이게 현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의 비중이 한 7, 80% 되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까지 평균을 낸 거니까 실제적으로 좀 아랫단권으로 내려가면 더 높겠죠, 비중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까지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연금처럼 캐시플로우로 쓸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 금융자산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처럼 기존의 보유 자산을 통해서 다시 캐치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서 이것을 얼마나 오래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물론 공시지가 12억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지만 굉장한 장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가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 캐시플을 만드는 전용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 또 똑똑한 MZ세대 분들은 배당 ETF 같은 거 사서 모으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배당의 성장을 쭉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현재 배당 한 3.5% 주는데 배당 성장률이 10%다. 그럼 우리가 70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나타나는 복리 수익률인데 한 배당 성장률이 10%면 71을 10으로 나누면 7.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7.2년 뒤에는 3.5%가 7%가 될 거예요. 또 7년 지나고 나면 1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분들이 이런 자산을 사서 전부 다 계속 모아 나가면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도 좀 사서 제가 무조건 이걸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걸 사서 모아 나가면 나중에 한 10% 되면 그게 이제 주식으로 임대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계획과 이런 고민,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저희 투자연금센터에서도 이런 인출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인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운용할 때는 내가 깨지더라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은 운용자산이 크게 깨지면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너무 나빠지면 캐시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노후에는 인출하면서 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또 저희도 지금 그런 책도 좀 내려고 그러고 그런 보고서 좀 많이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인출과 투자를 어떻게 같이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시기에는 수익률만 높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수익률 높여서 뺏어 쓰면 되긴 돼요. 높으면.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와 인출을 겸장이죠. 양수 겸장을 어떻게 잘 해나가냐가 은퇴 자산 운용에 굉장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출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야죠.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세금 30% 깎아주고 10년 넘어가면 40% 깎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들을 활용해서 자격이 되면 빨리 인출을 해야죠. 왜냐하면 내 10년 기간 채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는 기간을 인출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건 자연 카운팅이 돼서 55세부터 그냥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연금에 대해서 조기 수령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5년 먼저 인출할 수 있지만 매년 6%씩 깎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30% 깎이거든요. 5년 먼저 받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것이 그럼 몇 살 때 되면 BEP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관념적인 거죠. 왜냐하면 뭐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너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뭐 조기연금에서 받으셔서 생활비 조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사시거든요. 이제는 오래 사시게 되고 또 뭐 의료기술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하고 하나하나의 자산의 속성들을 버가면서 그다음에 투자와 인출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뭐 국민연금, 조기연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인출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죠.